안녕하세요. 추리사무소장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1999년 아름다운 관광지에 연쇄살인의 공포가 드리워집니다. 이 경악스러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7살에 납치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미국의 영웅 스티븐 스테이너의 형 캐리 스테이너였습니다. 어린 시절 실종된 동생, 기적 같은 귀환, 그리고 형의 괴물 같은 살인.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72년 12월) 캘리포니아 메르세드. 5남매 중 셋째인 7살 소년 스티븐 스테이너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한 남자를 만납니다. 목사로 위장한 그는 스티븐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며 스티븐의 어머니가 교회에 기부할 물건이 있는지 물었죠. 스티븐이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자 그 남자는 집 주소를 물으며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티븐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를 납치한 이는 케네스 파넬.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죠. 납치범은 스티븐을 멘도시노의 외딴 마을로 데려가 감금하고 학대했습니다. 스티븐 스테이너의 이름은 데니스 파넬이 되었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죠. 파넬은 스티븐에게 그의 부모가 너무 많은 자녀들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이 스티븐의 법적 양육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짓말로 스티븐을 가스라이팅했는데요.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출도 하긴 했지만 이미 납치범의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속에 빠진 스티븐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 스티븐의 가족들은 스티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이는 지역 방송에까지 알려졌는데요. 어머니는 자책하며 힘겨운 세월을 보냈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부모님의 모습, 진전이 없는 실종 수사는 스티븐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스티븐 또한 무력감에 희망을 잃었고 7년간 탈출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1980년 스테이너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케네스 파넬은 새롭게 유괴할 어린이를 찾았고 파넬에 의해 새로 납치된 5살 소년 티모시 화이트를 보고 스티븐은 결심합니다. 또 다른 아이가 나처럼 살게 둘 순 없어. 1980년 3월 1일 스티븐은 파넬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티모시를 데리고 탈출했는데요. 그 외딴 마을에서부터 수십 킬로미터를 걷다가 겨우 차를 얻어타 근처 경찰서로 향했고 제 이름은 스티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랜 실종으로 유명했던 스티븐을 경찰은 바로 알아보았죠. 결국 스티븐은 영웅이 되어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는 이 소식에 환호했지만 그 안에서 이 가족의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의 귀환은 기적이자 가족의 기쁨과 행복이었지만 가족의 일상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스티븐만 바라봤죠. 인터뷰, 영화 제작,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하지만 부모는 트라우마에 지쳐 있었고 스티븐은 탈출 후에도 학교, 사회,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요. 파넬에게 납치되었을 때 스티븐은 너무 어린 나이부터 담배와 술을 배웠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파넬의 방식에 적응했던 스티븐은 구조화된 가정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스티븐은 탈출 직후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처음에 자신을 여전히 7살로 보는 것이 좋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안아주지 않고 모든 게 바뀌었다고 느끼자 집에 돌아온 자신을 자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더해 스테이너 가족의 집 앞에는 항상 기자들이 진을 치고 수년 동안 그들의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하며 가족들을 괴롭혔고요. 또 스티븐은 짧은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추가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엔 심리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못했던 터라 스티븐은 제대로 된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없었죠. 파넬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도 부정했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낙제까지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후 스티븐은 술을 더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마약에까지 손때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는데요. 치유해야 할 시간 대신 스테이너 가족에게 주어진 건 언론의 관심과 압박, 그리고 깊어만 가는 침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스티븐은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었는데요. 1985년 스티븐은 결혼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2부작 미니 시리즈 내 이름은 스티븐의 컨설턴트가 되어 할리우드에 진출합니다. 이제야 인생이 풀리는 듯 싶었던 1989년 어느 날 스티븐은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4살. 스티븐의 장례식엔 50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고 14살의 티모시가 스티븐의 관을 메고 있었죠. 그곳에서 스티븐의 형, 캐리는 말합니다. 내 머릿속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10년이 흐른 1999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4건의 연쇄살인. 피해자는 모두 여성. 잔혹한 수법. 치밀한 계획. 관광객이었던 캐롤 썬드와 그녀의 딸 줄리 썬드, 친구 실비나 펠로소, 그리고 요세미티 자연보호 활동가였던 조이 암스트롱이었죠. 그리고 범인은 스테이너 일가의 첫째 아들, 캐리 스테이너. 영웅의 형이 괴물이라는 사실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캐리는 모텔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과 접촉했고, 피해자들은 불에 탄 렌터카 트렁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특히 줄리 썬드는 한 달 후 스테이너 캐리가 보낸 지도와 쪽지를 통해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에는 우리는 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끔찍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마지막 희생자였던 조이 암스트롱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납치되어 더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머리가 분리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형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티븐이 1972년 납치되어 7년간 감금학대를 겪은 후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 가족 내 역학은 단절과 하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인 캐리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이 사라졌다는 상실감과 또 돌아온 동생이 모두의 주목을 받는 현실, 이 이중의 고통에 놓였는데요. 이러한 가족사의 충격이 캐리 내면의 심리적 균열을 만들었고 결국 그가 폭력적인 살인범으로 전락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스티븐의 납치 기간 동안 가족은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캐리가 11살 시점에 동생 스티븐이 납치됨으로써 캐리가 어린 시절 관심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진술이 있으며 이후 친구와 주변인들은 그가 점차 내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이 집에 돌아온 뒤 스티븐에게 집중 조명된 언론과 부모님의 관심 불균형으로 가족 내부에 질투가 있었다는 인터뷰들이 있었죠. 또 캐리 본인이 나중에 동생이 돌아왔지만 난 뒤처졌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행동이 있었던 기록이 존재합니다. 가족 트라우마가 폭력으로 직결된다는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스티븐과 다른 동생들은 가족과 사회에 적응했기 때문이죠. 캐리의 범죄는 1999년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했으며 그의 범죄 패턴과 성향은 어린 시절 동생 납치 사건보다도 성격, 범죄적 욕구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가 많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및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공식 기록은 거의 없고 실제로 가족들이 전문적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캐리는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 예를 들면 강박적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발모벽, 신경쇠약, 강박증 등을 겪었고 스티븐의 납치와 귀환 이전부터 내면의 폭력성과 왜곡된 욕망을 키워왔다는 주장입니다. 즉, 동생 사건이 트리거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병리적 성향이 먼저였다는 거죠. 이는 캐리의 형량 완화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고 정신적 문제를 겪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캐리는 강박장애, 가벼운 자폐 스펙트럼,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환상 등 이상성욕을 앓았다는 정신과 증언도 있었습니다. 범죄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연쇄살인의 경우 오래된 병리적 욕구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가 있고 FBI 요원 제프리 리넥은 캐리 스테이너가 자신의 잔혹함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캐리의 범죄 대상이 여성인 것, 피해자들이 묵었던 모텔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과 접촉한 점, 은닉 후 시신 훼손 등
캐리의 범죄 패턴은 계획적 조직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죠. 캐리의 병리적 성향이 확인된 것은 범죄 이후이며 그 이전에 그가 확실히 연쇄살인범 수준의 행동을 보였다는 기록은 부족합니다. 스티븐의 납치와 가족의 붕괴가 캐리의 내면에 충격을 준 계기로 작용했다면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설이 병리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가족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을 간과할 위험이 있죠. 캐리 또한 동생 사건 이후 자신이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구조적 사회적 압력이 두 형제의 삶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가설입니다. 스티븐의 귀환이 일종의 미디어 이벤트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캐리를 포함해 스테이너 가족들에게 집착적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부모는 스티븐에게 과도하게 집중했고 캐리는 가족 안에서 역할을 잃었습니다. 또 스티븐이 영웅으로 칭송받자 캐리는 더욱 그 그림자에 가려졌죠. 한 뉴스에서 스티븐 귀환 이후 언론과 TV 프로그램이 가족을 대대적으로 다뤘고 캐리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묻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가족이 겪은 미디어 노출, 분리감, 괴리라는 과정을 강조했죠. 가족이 외부 지원, 심리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역사회, 학교 관계자도 이중 트라우마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디어와 구조적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살인범이 만들어졌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귀환 이후 가족이 기능적으로 완전히 붕괴됐다는 자료보다는 오히려 재건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이 가설은 사회 환경 요인에 집중한 반면 범죄학적으로 필수적인 개인적 욕구, 준비, 기회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캐리 스테이너는 체포 후 담담히 말했습니다. 난 7살 때부터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충격적인 고백, 치유되지 않은 고통, 외면된 감정, 그리고 태어났을지도 모를 어둠. 한 가족 안에서 영웅과 괴물이 만들어진 이 비극은 지금도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제의 비극은 운명이었을까요? 혹은 사회와 가족이 막을 수도 있었던 걸까요? 괴물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태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추리사무소장이었습니다.